어, 어, 오늘 따로 이렇게 내일이 1차 시험인데 따로 이렇게 시간을 빼놓은 건,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학원 전체적으로 이제 예비순환이라는 걸 시작을 하는데, 외교원에서는, 국립외교원은 국제정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행시는 행정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행시의 정치학이든, 그 다음에 외교원의 국제정치든, 이제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하셔야 되는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좀 해서 뭐 짧은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리 봐도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울리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노래방 같은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약간 여기 막 이렇게 불 나오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런데, 뭐 되게 그럴싸하게 사회과학 공부 방법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뭐 어느 학문이 됐든 다 상식선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잠깐. 나아졌나요? 하나도 안 나아졌나요? 독립변수가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는 거 봐서는 뭔가 실패한 것 같은데, 제 귀에 잘 못 만져서 만지면 또 약간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건들지 않기로 하고, 아까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면, 이제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다 비슷할 텐데, 잘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안전하게 하고 싶고 뭐 이럴 텐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하우에 대한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잘하고 빨리 할까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제 생각에 공부할 때 어떻게 잘 읽고 어느 책을 보고 교재를 뭘로 삼고 어디까지 암기하고 하느냐는 다 부차적인 문제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 좀 특이하다는 거고, 그 특이한 구조를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글을 써서 2시간 안에 3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간이 120분이고 문제가 3개예요. 뭐 정책 같은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4개가 나왔는데, 볼륨 조금만 조절해 주실래요? 작년에 4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제외하면 거의 이제 3문제를 여러분들이 글로 써야 되는데, 시간이 120분이라서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막 입문하셨지만 시험장 가면 아침에 이제 문제 받거나 오후에 문제 받아서 보고 3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어떻게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개요도를 좀 짜고 뭐 이렇게 할 건데, 보통 그게 얼마큼 걸리냐면, 시간이 빠르면 10분,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려서 내가 좀 준비가 좀 덜 됐다 이러면 한 15분에서 좀 많이 걸리면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걔를 빼. 그러면 120분에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순전히 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100분이거나, 아니면 목차를 좀 빨리 잡으면 한 5분 정도 쓸 수 있고요. 뭐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 30분 정도 걸렸다 그러면 90분 정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글 쓰는 연습은 가을쯤 되면 이제 해 보실 텐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페이지를 10분 안에 써야 되거든요. 10페이지를 채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뭐 꽉꽉 채우면 10페이지 채울 수 있고, 아니면 약간 시간 미스하면 보통 7페이지 정도 채우고 내요. 그럼 3번 문제에서
조금 건드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고 아예 3번 문제 못 쓰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100점이 100점인데 100점 중에 여러분이 3번 문제를 아예 못 쓰면 70점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럼 70점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맥시멈이 얼마냐면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써도 80% 이상 점수를 잘 안 주니까 맥시멈이 한 56점 정도 돼요. 진짜 잘 쓰면. 근데 그거보다 좀 못하면 이제 한 50점대 밑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일단 시간 조절 잘하고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쓴 글은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 과목의 담당 교수가 그걸 보고 이제 평가하면 돼요. 근데 담당 교수는 자기가 가리킨 걸 가지고 학생들이 잘 소화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딱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기가 가리킨 대로 썼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면 끝나는데, 이 시험은 좀 달라서 세 사람이 합의해서 문제를 만들고 세 사람이 개별적으로 다 채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이 세 사람을 만족시키는 글을 써야 돼요. 그게 정치학이든 국제정치학이든 다 똑같아요. 근데 학자들이 생각이 같을 리가 없어요. 어느 분야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 상이한데 그 사람들을 좀 적당히 만족시키는 글을 써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완벽하게 이제 야, 이 정도면 정말 준비 잘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되는 데까지 연습은 하겠지만 성향이 좀 달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세 사람이 만족할 만한 글을 쓰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암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써서 고생을 하고 몇 시간 못 자고 뭐 이거는 냉정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주어진 120분 동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준비한 걸 가지고 세 사람을 만족시키는 글을 쓰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 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뭘 전공했고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를 다니고 이것도 아무런 정보가 못 되고 오로지 여러분이 쓴 글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세 사람이 보통 출제하러 들어가려면 최소한 학위 받고 10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한 35에 학위를 받았다 치고 보통 출제 의뢰를 한 40 좀 넘어서 출제 의뢰를 받으니까 45에서 또 연세가 너무 많은 분들은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잘 안 부르니까 그렇게 감안하면 한 55세, 60세 늦어도 요 언저리에서 이제 출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사람이고 그 정도 기간 동안 그 분야만 전공했으니까 전문적으로 했으니까 그 분야만 아주 잘 아는 전문가들이겠지.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하고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 글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글 쓰고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우월한지 우월하게 하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늘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써서 만족스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엄청 높아요. 되시죠? 물론 채점자들이 여러분 글을 보면서 새로운 걸 배우겠다.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여러분 글에서 본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기준에 이 정도면 노력했고 잘 준비했고 잘 정리했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같은 학자 레벨의 글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도까지 맞춰줘야 준비를 잘한 글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받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읽는 거에 매달려서 공부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데 뭘 쓰고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준비해야 이 쓸만한 내용들을 찾는지 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남들이 책 본다고 해서 그 책 다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이 책 본다고 하니까 또 다 보고 근데 정작 시험에는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걸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불필요한 데다가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게 일단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읽는 공부는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쓰지 못하는데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책을
보통 100권을 읽는다고 쳤을 때 100권 읽으면 그 중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한 20권 분량 정도 돼요. 보통 20% 살아남으면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또 집중했을 때 그렇고, 그 중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2권 정도 분량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감안하면 범위 설정 안 하고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르겠고 무슨 주제가 중요한지 모르고 공부하면 100권 분량만큼 읽어서 2권 분량만큼 여러분들이 글을 쓸 거예요. 낭비인 거지,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지양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려면 범주 설정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재료를 좀 골라내는 걸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만약에 채점자가 여러분들 글을 보면서 아 이건 잘 썼어, 이건 괜찮아, 이 정도면 노력했어, 아니면 약간 노력이 부족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채점자들한테 여러분이 채점 받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글을 한 2달 정도 지나서 채점자한테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채점해도 점수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이나 그날 감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한 1, 2점은 약간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퍼센테이지에서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거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탠다드가 되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됐죠? 학교에서 보통 점수 줄 때 A 플러스 뭐 A 뭐 B, C 이런 식으로 주는 것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잘 안 바뀌어. 그러면 우리한테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스탠다드가 뭘까요? 여러분들 글을 이제 쓴다고 가정하고요. 지금 뭐 어디를 읽을 거냐가 아니고 쓴다고 가정했을 때 채점자가 4개를 보통 보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맨 처음에 서론을 만들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론을 가지고 쭉 글을 쓸 거예요. 서론은 뭘 할 거냐면 당신이 던져준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고 시의적절한 질문이고 꽤 고민을 해야 되는 질문이고 나도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서 나도 공부 많이 했다, 뭐 이걸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괄호 1, 괄호 2, 괄호 3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괄호 1이 로마자 2번, 괄호 2가 로마자 3번, 괄호 3이 로마자 4번 이렇게 되고, 서론을 썼으니 시작을 했으니까 끝맺음도 잘해야 돼서 결론을 반드시 써야 돼. 일단 이게 기본적인 포맷이에요. 기준에 스탠다드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의 맨 첫 번째는 채점자가 볼 때 내가 던진 문제 제기를 공유했는지 공감하고 있는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본인 결론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이 있는지. 얼마 전에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어요. 66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기차를 타고 뻘뻘거리고 베트남까지 들어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30몇 살 된 그 어린 김정은 위원장을 한 방 세게 매겨놨어요. 그리고 다시 60시간을 뻘뻘거리고 다시 북한으로 가게 만들어놨거든요. 뭐 70대에 트럼프가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권력도 많고 뭐 다 가지고 있는 트럼프가 어린애를 좀 나쁘게 말하면 갖고 놀았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북핵 문제를 풀 때 장기적 관점에서는 꽤 유용한 전략이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걸로 시험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트럼프의 전략이 유용했는가, 규범적으로 바람직한가 이거 말고 유용했는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답을 해야 돼.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그리고 그 답에 여러분이 그 결론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쭉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논리적으로 보니까 이래, 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글 쓰는 거의 첫 번째는 당신이 던진 질문의 포인트가 여기인지 알겠다. 이거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결론은 이렇다. 예요. 그게
스탠다드의 맨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고, 서론에. 결론에다가 여러분의 오피니언을 집어넣어야 돼요. 정치학으로 쓰는 글, 혹은 국제정치학으로 쓰는 글 중에 제일 나쁜 글이 뭐냐면, 문제 제기 안 하고 결론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했는데 결론 없고, 문제 제기가 없는데 결론 있는 신기한 글을 쓰고, 뭐 이런 것들. 됐죠? 단순하잖아요. 문제를 제기했으면 끝을 봐야지. 싸움을 붙였으니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딱 채점자들이 이렇게 열어서 답안지 처음 봤을 때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서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다, 관심 있다, 그래서 깊이 좀 생각한 것 같다. 그러면 점수대가 70점대. 아니면 진짜 잘한 것 같다. 그럼 80점대. 대충 했다. 60점대.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이게 지금 뭘 질문했는지 모른다. 그럼 40점대. 됐죠? 그래서 점수의 큰 틀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거든요. 문제 제기에서. 그리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잘 던지면 착한 채점자들은 그걸 가지고 고민해서 애써서 공부했으니까 글을 잘 써주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글을 잘 써서 마지막에 결론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결론에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아쉽겠지.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 앞에 요 문제 제기가 없으면 일단 관심을 못 끌어요. 채점자에. 채점자한테 답안지가 한 300개 넘게 올 텐데, 외교어는 300개 넘을 거고, 행시의 정치학 같은 경우는 1000회가 넘게 오는데, 그거 일일이 다 코멘트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잖아요, 그냥. 점수 매기고 던져주고, 점수 매기고 던져주고, 뭐 이러면 되는 일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애정을 갖고 뭘 고쳐준다 생각해서 왜 이렇게 썼을지 사고한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점수를 줄 거냐 말 거냐인데,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빤하다, 질문이 없다, 뭐 이래버리면 그냥 아웃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문제 제기를 잘 만들고 결론을 잘 쓰고, 그 다음에 마음 바쁜 채점자들은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문제 제기 보고 좋은데 그러면 결론이 어때? 하고 결론부터 들여다보면 돼. 중간 과정은 나중에 보면 돼. 근데 결론을 보려고 딱 열었는데 결론이 없다. 아니면 너무 뻔한 얘기한다. 문제는 되게 잘 던졌는데 답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트럼프 잘했냐 뭐 이랬는데,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외교 뭐 이런 걸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를 중재를 잘하고 뭐 시진핑도 잘 끌어들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할 법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실망스럽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글 쓰는 기준은 문제 제기하고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 아직 여러분 정치학, 국제정치학 공부 시작 아직 안 했다고 전제하고, 근데 우리가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 딱 알아서 3개만 준비하고 시험장에 간다 그러면 딱 그거 3개만 하면 되겠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요즘에 어느 주제가 뜨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주제가 뭐고, 추세상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 범주를 좀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어떤 거에 좀 집중해서 글감을 만들 건지를 좀 정해야지. 근데 약간 여기서 리스크를 넘어지면 딱 요것만 나올 거야 하고 한 가지만 딱 정한다. 뭐 예를 들어 비교정치학에서 올해는 아무리 봐도 대통령제하고 의원내각제 같은 것만 낼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준비했는데, 정당을 질문한다거나 선거제도를 질문하면 쓸 글이 없으니까 범위를 좀 넓히되 올해 제일 유력한 거에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보험용으로 할 거 있고 중간 과정에서 좀 할 거 있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채점자 입장에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채점자 입장에서 어떻게 채점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점할 때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던졌고 결론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풀어갔느냐를 봐야 돼. 중간에 논리가 비약돼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서 됐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뭘로 알 수 있냐? 논리는 뭘로 하냐?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로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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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
요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글은 정치학, 국제정치학 공이 제일 좋은 글은 채점자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채점자가 여러분 답안지 한 10페이지쯤 만들면 작심하고 점수만 매길 거면 한 40초 정도면 다 볼 수 있어요. 특별하게 빠지지 않고 다 볼 수 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봐도 3, 4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여러분이 뭘 말하는지 모르게 쓴다거나 뭐 이러면 채점자가 짜증이 나겠지. 사람인데. 안 읽겠지. 왜? 논리가 깨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점수는 그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다시 제일 좋은 글은 채점자를 편하게 해주는 거고 최소한으로 읽고 최소한으로 내 글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지시성이라고 하는 글의 구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를 쓸 건데 어떤 사람이 국제정치학의 분석 수준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봐. 그래서 국제 수준에서 미국의 국가 내부에서 트럼프 개인 이렇게 했다고 치고 요 세 가지를 국제 차원, 그 다음에 국가 차원, 개인 차원 이렇게 서술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분석 수준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분석 수준을 가지고 썼으니까 요거는 맞았겠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국제 차원은 내부를 보니까 단극이고 국가 내부에서는 탄핵의 직면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란하고 개인 차원에서 보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욕심이 있다든가 권력 욕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협상 기술이 있다든가 하는 개인적 특성이 있다면 협상력 뭐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안을 하나씩 이제 설명해 가고 부연 설명하고 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쓴 것보다는 이렇게 쓴 게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얘기하려는지가 명확하니까 보기가 좋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안 읽어도 될 거 아니에요. 약속만 지켜지면. 이렇게 제목 붙여놓고 부연 설명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제목 붙이고 부연 설명했겠지. 제목 붙이고 부연 설명했겠지라고 믿으면 안 읽어도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잘 해야 될 거는 이런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를 촘촘하게 잘 만들고 그거를 지시성 높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 이게 두 번째. 됐죠? 그러면 아까 했는데 문제 제기는 여러분이 예비순환이 됐든 1순환, 2순환, 3순환 내년에 마지막 한 회 모의고사 보는 4순환까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어떤 주제가 요즘 중요하고 이 주제에 대략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고 어느 부분으로 지금 결론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대통령제가 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대통령제를 바꿀 건지 바꾸면 의원내각제로 바꿀 건지 영국처럼 갈 건지 아니면 프랑스식으로 갈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논리 만드는 건데 이건 글을 쓰면서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글을 쓰면서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작업은 기출문제 낸 사람들이 출제자들이 어떤 성향으로 문제를 만들었는지 보고 기출문제를 내가 다시 푼다면 어떻게 풀면 좋은 논리를 갖고 글을 쓸 건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다시 안 나오니까 기출문제 말고 다른 걸로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훈련해서 논리를 많이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야 실수를 좀 줄이겠지, 시험장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 개념인데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에 관련된 혹은 국제정치에 관련된 칼럼하고 정치 혹은 국제정치에 관련된 학자가 쓴 분석한 글하고의 제일 큰 차이는 칼럼을 쓴 사람은 이론이 없어도 돼요. 그냥 오로지 자기 추측과 자기 주관을 가지고 써도 돼. 근데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쓰면 안 돼. 국제정치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자기 분야의 용어로 자기 분야의 분석 틀 갖고 자기 분야의 이론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글을 써야 돼. 추측하는 걸로 쓰면 안 되고 상상하는 걸로 쓰면 안 되고 그냥 여러분의 주관과 감정으로 글 쓰면 안 되고 그 분야가 갖고 있는 개념, 이론을 가지고 아주 조밀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론이 있어야 돼, 이론이. 근데 이 이론은 로마자 2번이 됐든 로마자 3번이 됐든 로마자 4번이 됐든 요 내용을 분석할 때 반드시 가져다 쓸 거예요. 이론이 될 수도 있고 개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치학 전체를 조망하는 혹은 정치학을 전체적으로 잘 들여다보는 분석적 도구를 가지고 글을 써야 돼. 여기가 여러분이 정치학 공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교과서 읽어서 해결하는 부분. 됐어요? 교과서를 촘촘하게 읽어서 이론을 정리하는 거. 여지껏 만약에 경제학 공부하셨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쭉 미시 경제학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우고 거시 경제학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워서 질문 받으면 그렇게 글 쓰게끔 하는데 국제정치학, 정치학 공이 같고. 됐죠? 여기가 이게 이론과 개념을 튼튼히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잘못 골라가지고 1960년대, 70년대 이론들을 압도적으로 막 설명하는 이론들을 배웠어요. 근데 다 죽었어. 1960년대, 70년대 현상들이 더 이상 이걸로 설명이 안 돼서 이론이 다 죽고 90년대에서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로 싹 개념이 바뀌고 새로운 분석들이 지금 유행인데 옛날 거 갖고 글을 쓰면 안 되니까 이론 업데이트된 거 다시 찾아보고 요 업데이트된 이론이 뭐가 좋은지 아니면 옛날 이론 갖고 써야 되는지 이런 맥락을 좀 구비해둬야 질문 받았을 때 정확하게 쓰겠죠. 여기가 이론과 개념의 문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스탠다드 얘기하고 있고 채점자의 기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데 네 번째는 입증을 해야 돼. 북한이 요즘에 어려워서 김정은이가 뻘뻘거리고 그 먼 데까지 가서 트럼프를 만났어요. 근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11시에 단독 회담하기 전에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관계는 되게 좋아. 우리한테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관계가 되게 좋아.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그날 저 MBN에서 그 패널 나가가지고 방송하느라고 되게 유심히 봤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관계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맨 마지막에 김정은이 방송에서, 생방송에서는 잘 안 들렸는데 마이크 툭툭 건드리고 뭐 이것 때문에 안 들렸는데 나중에 거기 이제 저 방송사로는 거기 있는 기자가 그걸 다 워딩해가지고 방송사로 보내서 저도 그 생방송 지나고 조금 지나서 그 시트를 받아서 봤는데 거기 맨 마지막에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기자가 자꾸 질문하니까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시간을 주면 우리 얘기 좀 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김정은이 시간이 없다고 북한으로 치면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 존엄이고 절대 불가결한 존재인데 틀릴 수도 없고 한 존재인데 시간이 없다고 지 입으로 지가 얘기했어요. 자기한테도 시간이 없지만 북한한테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경제가 너무 나빠. 그러면 경제가 나쁜지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이 글을 만들 때 북한 경제가 나쁘다로 쓰는 거하고 북한 경제가 나쁜데
한국은행이 2017년 통계를 내준 걸 보면 17년 통계 보면 북한이 2017년에 마이너스 3.5%로 저성장이 아니라 이제 역행해 버렸거든요. 근데 2018년 통계는 지금 안 나오고 아마 8월, 9월이 돼야 한국은행도 자료 수집해 갖고 추산해서 낼 수 있는데 아마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북한이 제일 나쁠 때가 95년 고 언저리, 90년, 91년 막 이렇게 가면서 나빴는데 제일 나빴을 때 마이너스 7.9 뭐 이렇게 나간 적도 있고 5.0 이렇게 간 적도 있거든요. 다시 북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북한 경제가 나빠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급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예측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나쁘다라는 여러분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확증적으로 보여줄 만한 지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입증성. 여러분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려면 입증을 해줘야 돼요. 법학에서 입증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입증해줘야 돼요. 자연과학에서는 실험해서 입증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걸 뭘 갖고 입증하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꽤 그럴싸한 데이터, 타당성 높은 데이터 뭐 이걸 가지고 해주면 돼요. 그럼 이런 질문도 들겠지. 북한이 마이너스 3.5% 했다는데 그게 나온 출처가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은 믿을 만한가? 또 한국은행도 사실 믿을 만하진 않아요. 한국은행에 있는 박사들이 북한 가갖고 직접 보고한 건 아니잖아요.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거잖아요. 게다가 국책은행이니까 국책은행답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정부 입장을 좀 반영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북한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북한을 돕기 위해서 마이너스율을 좀 더 낮게 잡을 수 있는 지표를 쓸 수도 있고 가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믿기 어렵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입증할 때 생각해 볼 건 그러면 한국은행보다 나은 자료가 있냐? 다른 데서 나온 건 좀 낫냐? 객관적이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으면 한국은행께 100%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그걸 써야겠지. 됐어요? 다시 이제 네 가지 얘기했는데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그냥 다시 이제 정치학 공부하는 처음 정치학, 국제정치학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처음 공부할 때 대부분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를 좋은 걸 하나 고르고 교과서를 좋은 거 골라서 쭉 읽고 한 번에 정리 안 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서 읽고 그래도 좀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돌려서 읽고 그래서 내가 읽는 과정에서 개념들이 나오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이론가가 나오고 뭐 이러면 그걸 좀 암기해 보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네 가지 기준 중에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정보로 쓸 거, 저 답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채점자를 만족스럽게 할 부분은 딱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이론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정작 좀 옛날 책이라든가 아니면 이 분야를 안 다루면 본인은 열심히 읽었지만 쓸 글이 없는 거지. 글감이 없는 거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일 성실한데 수험적으로는 그닥 합리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이 그냥 책만 하나 붙들고 그냥 주구장창 그거 읽는 거예요. 입증할 데이터도 없고 논리가 뭔지 만들어 본 적 없고 도대체 이걸 갖고 왜 요즘에 문제 삼는지 모르면 이 네 가지 기준 중에 딱 한 가지, 한 25% 정도만 만족시키고 나머지는 좋은 글을 만들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겠지. 되시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시간을 줄이는 게 좋은데 저도 저 시험을 너무 오래 공부하고 준비해서 8년 정도 했는데 너무 저 공부하는 동안에 너무 진 빠지고 힘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좀 제가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좀 복기를 해봤는데 난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 좀 복기를 해봤는데 저도 딱 그런 방법으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성실하게 남들이 보면 보고 학교에서 무슨 특강이 있으면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하지도 않고. 게다가 채점하고 출제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모르고 공부하면 그것만큼 저 운에 맞춰서 공부하는 방법이 없는 거지. 다시 돌아가서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분야 안에 안 들어가서 내용 정확하게 몰라도 여러분이 맨 처음에 어느 주제를 배울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여러분한테 질문하지 미국 학자가 여러분한테 출제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도대체 뭘로 문제를 삼고 어떤 결론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지. 그래서 꼭 여러분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대로 안전하게 가야 되냐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뭐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안전한 방법인지 아니면 좀 많이 나간 건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론 공부하고 개념 공부하면서 이론하고 개념을 좀 많이 늘려놔야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걸 풀어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론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내년에 시험 본다고 치면 내년에 딱 요쯤에 1차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어느 주제에 글을 쓸 때 입증할 만한 글감들을 몇 개나 준비했는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몇 개 더 글감을 준비했으면 틀림없이 노력을 그만큼 한 거에 보상이 따르니까 여러분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준비 많이 하면 성의를 보였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북한 경제가 나쁘다고 설명한 사람하고 한국은행 자료를 찾아서 설명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채점자라고 해도 한국은행 자료 찾은 사람한테 1점이라도 더 줘야 돼. 그게 정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리고 이제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고 요걸 목차로 만든다면 그때 내가 목차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고 하고 훈련해보고 새로운 문제 가지고 훈련해보고 그래서 글 쓰는 연습하고 시간 줄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험장에 가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냥 밋밋하게 공부하시면 공부할 때는 좀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해서 본인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결국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다시 채워야 되니까 공부를 다시 또 거꾸로 다 뒤집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건 지금 나한테 왜 필요한가? 요건 지금 이론을 잘 정리하면 좋은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안 쓸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시즘 공부해서 뭐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겠다는데 막시즘 공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써먹지 못하니 그냥 아이디어가 있나 봐 하고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 가셔야 되니까 거기에 일단 먼저 기준을 좀 맞추시면 공부할 때 요거는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좋겠고 날리면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내년에 꼭 시험 문제로 나올 거니까 집중적으로 하고 어떤 거 암기하고 어떤 거 이해로 돌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좀 생기겠죠. 그래야 공부가 좀 수월해지고 부담이 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비순환 할 때는 세 개 정도에 집중해서 가르칠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예비순환, 그러니까 입문하는 강의면 요 세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맨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하는 이 분야가 되게 넓어요. 특히 5급 공채 시험에 있는 정치학은 범위가 되게 넓어서 범주 설정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범위 설정하고 국제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범위 설정을 좀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범위 설정하면서 집중해서 할 거. 그 다음에 좀 부차적으로 해도 되는 거. 이런 걸 좀 나누는 게 필요하겠죠. 제가 여러분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만나서 앞으로 정치학 분야에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 이렇게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험적으로
정치학을 잘 쓰고 국제정치를 잘 쓰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라서 순전히 수험적으로 접근했을 때 필요한 거, 덜 필요한 거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일이고 제가 해야 될 몫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는데 범주 설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대략적인 우리나라 학자들의 입장이 어떤지, 뭐가 문제제기고 뭐가 그 사람들의 결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난 생각이 좀 달라, 나는 좀 더 나가겠어, 아니면 나는 그냥 딱 그 정도에서 쓰고 끝나겠어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주제별 입장을 좀 정리해 놓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학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학문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꾸준히 하는 주제가 있고 바짝 하는 주제가 있고 요즘에 떴는데 아마 조만간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입장 정리를 좀 해야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론과 개념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우리가 정치학, 국제정치학에서 개념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제일 단순한 이유는 뭐랑 같으냐면 우리가 레고 블록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레고 블록 만들 때 블록 개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레고 블록 10,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하고 레고 블록 1,0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좀 다르니까 개수를 좀 많이 늘려야 여러분이 뭘로 질문 받든 글 쓸 때 글감들이 좀 많아지니까 그런 거 하는 게 일단 여기 이제 주된 취지예요. 아까 4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지금 뭐가 없냐면 논리적 구성, 입증성, 이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순환 짧은데 뭐 예를 들면 정치학은 18회고 국제정치 24회인데 이 안에 이론도 배워야 되고 이슈들도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정치학은 민주주의 배우고 사상 배우고 방법론 배우고 이런 거 하다 보면 학교에서 거의 한 학기 가르칠 거를 한 이틀, 3일 안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비순환에 다 하고 글 쓰고 거기에 입증하고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없고, 예비순환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분량을 좀 정하고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좀 위안을 얻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네, 아니면 할 게 많네, 뭐 이거를 다루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그렇고, 1순환 가면서 이제 답안지 만들 거고 그때 이제 논리 구성하는 거, 입증하는 거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방법을 체크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학습하고 이런 과정은 그 뒤에 하면 되니까 역할 분담을 좀 하자면 예비순환에서는 일단 범위 설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범위마다 어떤 주제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개념들 배우시고, 그리고 좀 친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경제학 할 때 경제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학 용어 보면 초반에 낯설고, 그 다음에 법학 배우지 않았는데 법학 개념들 들어오면 이제 낯선 것처럼 국제정치학이나 정치학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선 것들이 있으니까 좀 친해져야 나중에 여러분이 가져다 쓸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 가지고 글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 걸로 예비순환을 활용해서 쓰겠죠. 그래서 뭐 순환 강의 가서 더 자세하게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제정치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전체가 지금 어떤 구성을 갖고 있는지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모든 학문은 그게 사회학이 됐든 경제학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학문은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전하려면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기초적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학문의 근저에는, 밑에 바닥에는 방법론이 튼튼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방법론에서 뭐 학자들이 좀 나눠지긴 한데 어쨌든 방법론이 튼튼해야 학문이 발전해요. 여러분이 경제학 만약에 앞전에 경제학 공부를 했다면 지금 경제학은 수식으로 많이 가버렸고 수학으로 갔고 그래프 가지고 그리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방법론이 그쪽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사회과학보다는 자연과학에 좀 더 가깝게 가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이 토대를 만드는 거고, 이 토대 하에서 정치학은 크게 세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기둥은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가 하는 걸 다루는 사상의 공간이고, 두 번째 공간은 우리는 왜 안전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되는가 하는 안전.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걸 다루는 국제의 공간이고, 세 번째는 모든 정치체제 안에 사람들은 결국 분배 투쟁을 하니까 이 분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나눠주면 좋으냐. 뭐 예를 들면 미국의 CEO하고 노동자 사이에 월급 격차가 한 1000배에서 10,000배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CEO, 100대 CEO 이렇게 보니까 100번째 CEO가 받는 월급이 연봉이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40억 정도 되고 만약에 회사 초임이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100배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스웨덴 같은 데는 그것도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기 때문에 CEO한테 그렇게 월급 많이 안 주거든요. 그럼 10배 정도로 줄어요. 미국은 1000배, 우리 100배, 스웨덴 10배.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나누는 게 사회가 공정하다고 믿을까 하는 걸 다루는 분배 문제를 다루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정치 경제. 요 세 가지가 튼튼해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 뭐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사회민주주의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안보가 확보될 때 민주주의가 안전하게 유지되니까 민주주의하고 국제정치.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를 달성해야 민주적이 되니까 경제민주화 뭐 이런 거 하자니 여기가 이제 민주주의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는 되게 허황된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치 탑 위에 덮개처럼 실제로 민주주의를 구현시키는 제도적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하고, 정부 형태, 정당을 몇 개를 만들어서 운영할 건지를 다루고,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야 실제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이런 제도가 없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학 전체는 크게 보면 이렇게 6개의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방법론, 사상, 국제, 정치경제, 민주주의, 마지막 제도론.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6개가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는데, 보통은 정치학에서는 비교정치 하나, 그 다음에 국제정치 하나, 사상 하나, 이렇게 내거나, 비교정치를 안 내면 방법론 하나, 국제정치 하나, 사상 하나, 아니면 사상 대신에 민주주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를 묶어서 내거든요. 정치학은 그렇고, 여기 이제 외교원 학생들도 많으니까 국제정치만 띄어서 얘기하면 여기는 이제 외교원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예요. 5급 공채에서는 국제정치가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외교사를 내거나 이러진 않고 그냥 주제별로 한 문제를 내거든요. 국제정치학은 다시 이 카테고리가 더 세밀하게 구분되는데 총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역사를 어떻게 볼고 그 역사에서 뭘 배울까 하는 외교사의 공간이고, 두 번째는 국제정치학은 특히 다른 일반 정치학보다 패러다임 간 논쟁이 굉장히 심해요. 같은 주제를 두고 현실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구성주의자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다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그 각 이론들을 좀 잘 다듬어 놔야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공간이 이론의 공간이고, 그래서 행시하는 그 5급 공채하는 학생들은 외교사는 필요 없고 여기는 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교원 학생들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슈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 국제 이슈는 분야가 5개인데, 첫 번째가 안보고,
두 번째가 정치 경제, 세 번째가 국제기구, 네 번째가 외교, 다섯 번째가 탈근대. 탈근대까지 총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외교원 시험은 외교사를 하나 낸다고 하면 일단 하나 빠지고 나머지 2개인데, 이론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물어보는 문제 하나 내고 이슈 중에 하나 내거나, 아니면 이슈 2개를 골라서 이론 가지고 세밀하게 묻는 거하고 이슈를 섞거나, 아니면 그냥 이슈만 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외교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 가지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국제정치 경제를 되게 어렵게 내. 여기. 그래서 아마 이 트렌드는 조만간 안 바뀔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나온 것들 빼고 안 나온 것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몇 개의 주제들이 남아 있어요. 다국적 기업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환율제도 관련해서 정리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잘 해야 되고, 옛날에 2000년대까지는 안보 주제를 되게 잘 냈는데 최근에는 안보가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졌는지 안보 주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편이고, 정치 경제 많이 나오고 환경이나 이런 탈근대 주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외교원 학생들은 외교사 준비 한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이론을 아주 세게 물어보는, 작년처럼 왈츠가 아나키 상태를 만들었는데 미어샤이머가 이걸 어떻게 공격했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미어샤이머 말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나키 문제를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해서 케네스 오이까지 끌어다가 막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비하려면 세부 이론가들의 세부적 논리까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슈 나눠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5급 공채하는 학생들도 한 2년간은 행시에서는 2017년, 2016년 국제정책 안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2018년에 나왔고, 입법고시에서는 거의 매해 나오다가 작년에 특이하게 3문제 중에 국제정치만 2문제를 만들어냈으니까 국제정치도 조금 세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요즘에 옛날처럼 녹록하게 그냥 패러다임 아니야, 뭐 현실주의 자유주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지는 않고 조금 복잡하게 내니까 5급 공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론에 대해서 좀 튼튼하게 하고,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그리고 나서 요 주제 중에 좀 중요하다 싶은 주제들을 공부하는 걸로 대비하면 되고, 외교원 학생들은 싹 다 해야 돼요. 외교사, 이론, 이슈들 다. 그래서 이제 범주 설정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요 범주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들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비순환 때는 전체 얼개를 다 배우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배우시고, 1순환, 2순환 가면 이제 그 중에 좀 덜 해도 되는 거 빼고 집중적으로 할 거 하고, 3순환 되면 시험에 나올 것만 좀 찝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요. 오늘 자료를 2개 드렸는데,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은 이따 나가면서 받으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짧은 그 공부 방법 답안 쓰기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3페이지 정도짜리가 있고요. 지금 아마 먼저 받으신 거는 문제 예시 답안, 그 다음에 그 실제 답안 쓴 거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얘기는 지금 답안 쓴 거, 실제 답안 쓴 거에 대한 얘기 짧게 할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이따 가시면서 받아가실 거 아마 조금 늦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2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뭘 해놨냐면 답안 쓰기 기준이라는 거 만들어 놨는데,
기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총 8개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8개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8개 박스는 이따가 그 수업 끝나고 내일 시험 보시면 뭐 오늘 안 하셔도 되고 1차 시험 끝나고 하셔도 되는데 따로 이제 뭐 복사를 하시든 아니면 옆에 붙여서 하시든 뭐 상관없는데 오늘 드린 자료에 양 많은 거 있잖아요. 예시 답안하고 모범 답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8개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써야 되는데 글을 만드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글 쓸 때는 잘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글 쓸 때는 일단 잘 쓴다는 신념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글을 보면 냉철한 이성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 굉장히 까칠하게 이제 이게 뭐야? 사람이 지나갔는데 뭐 이렇게 보고 할 거니까 그거 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체크하다 보면 아 요런 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구나를 배우실 거고 나중에 본인이 쓸 때 나는 이 기준을 채울 만한 재료가 있는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입증성을 채울 만한 재료가 있는지 난 지금 글을 지시성 높게 쓰는지 뭐 이런 거를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하고 그걸로 글 쓸 수 있을 테니까 그 작업을 좀 해 보시는데 그 두 가지만 제가 조언해 드리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동안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라 두 가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일단 글을 쓸 때 무조건 두 갈씩 그러니까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두 갈씩 그냥 습관이 안 되면 습관을 고쳐서라도 두 갈씩.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이 왜냐하면부터 얘기하면 100% 미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싹 고치고 나의 주장은 이렇다. 나에게 밥을 달라. 왜 그러냐? 난 배고프다. 배고프다 밥 달라 이거 말고 결론 그 다음에 부연. 결론 부연. 결론 부연.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 월드 폴리틱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잡지가 있는데 개간지예요. 1년에 4번 나오는데 그 잡지에 그게 랭킹이 아마 한 4위, 5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글을 실으면 우리나라 학자 중에는 거기에 자기가 글을 2번 실었다고 자기 평생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그 글을 실는다는 게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거라 여기 글을 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글을 실을 때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모든 문단에 첫 문장을 따서 그걸 가지고 앱스트랙을 만들어야 돼요. 초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초록 있잖아요. 영문 초록을 딱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90개의 문단으로 글을 쓸 거면 90문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90문장은 하나하나씩 그걸 다 봤을 때 글이 돼야 돼. 앱스트랙트 전체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글을 쓰면 두 갈씩, 그러니까 맨 첫 문장 두 갈씩 부연, 두 갈씩 부연, 두 갈씩 부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냉정하게 요약을 보고 내가 볼만한 게 없다. 난 다 안다. 그럼 그 논문은 안 보면 되고 90개를 봤는데 76번째 문장에서 걸리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거나 나도 이거 되게 궁금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입증했을지를 보고 싶으면 76번째 문단에 가서 그것만 읽으면 돼요. 됐죠? 얼마나 경제적이야. 바쁜데. 다 바쁜 전문가들인데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안 읽게 해주는데. 쓸모없음, 버림. 뭐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미국에서 글 쓰는 학습을 하고
오면 최소한 미국에서 하게 할 때 5년에서 뭐 길게 잡으면 10년씩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오면 습관적으로 글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글 쓰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미괄식이나 중괄식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냉정하게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인내해가면서 여러분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갈씩. 안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냉정하게 여러분이 두 갈씩을 쓰는 건 원래 두 갈씩을 써야 채점자들이 잘 읽는 것도 있지만 원래 두 갈씩은 이미 다 알려진 거는 두 갈씩으로 쓰는 거고 미괄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아무도 얘기한 적 없는데 내가 처음으로 입증할 때 미괄식. 근데 여러분이 쓰는 글 중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처음 입증하는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없겠지. 가끔 석사 때 나 천재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무도 안 해서 나만 지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왜? 안 읽어서 그래요. 안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안 읽은 거예요. 이미 다 해봤는데 별 볼 일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아무도 안 한 걸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공부하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는 건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한 걸 잘 정리해서 조리 있게 얘기하는 거. 됐어요? 그래서 두 갈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답안지 만들고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 답안 볼 때 잘 보시면 좋은데 서론하고 결론을 잘 맞춰야 돼. 제가 우리나라에서 꽤 글 많이 쓰고 하는 선생님들 글 이렇게 가끔 볼 때 되게 앞에 부분에 되게 야심차게 시작 잘했는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저도 마음 바빠서 중간과정 생략하고 결론 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결론을 결론이 없어. 아니면 서론에 던져진 결론 말고 딴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100% 뭐의 문제냐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서론 쓰고 결론을 맞춰볼 정도까지 자기 글을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아닌데 다른 사람 답안 보시고 오늘 이 이야기 끝나고 제가 드린 자료에 최고 답안 된 그 답안들 보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서론을 쭉 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맨 마지막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요, 보통. 되게 중요함. 여기 어느 부분을 보겠음. 그러면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정책은 실패했는가 성공적인가 라고 질문해. 그러면 궁금증은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 결론은 맨 첫 번째 문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갈씩. 글 전체에 두 갈씩. 그래서 요게 실패하면 본인이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글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쭉 쓰면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질문이.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결론에 다른 얘기를 해. 난 궁금한 게 실패했냐 성공했냐인데 그동안 트럼프가 뭘 했고 뭐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막 해버리면 아, 이 사람 되게 성의 없고 정리 안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성의 있고 없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 글 볼 때 좀 냉철하게 이 사람도 그렇게 했는가를 따져보시고 그런 게 몇 번 되다 보면 본인 할 때도 아마 이렇게 쓰면 서론하고 결론하고 안 맞아. 서론하고 결론을 맞추려면 결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기준들이 생길 테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 근데 두 번째 얘기도 결국 뭘로 귀결되냐? 두 갈씩. 그래서 정착하는 내내 두 갈씩.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료 조직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할 때도 두 갈씩. 그래야 시간을 줄이고 서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갈씩.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막 지금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다 버려도 제일 버리면 안 되는 한계가 있으면 그건 두 갈씩. 무조건 두 갈씩.
됐죠. 습관을 바꿔서 2갈씩. 그렇게 만들어서 글 보시려고 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 글 볼 때 지금 아마 정치학 입문하고 국제정치 입문하면 정신 없을 거예요. 책 볼 때 뭐 모르는 개념도 나오고 그러면 사전 찾아봐야 되고 논리 봐야 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 또 알기 어렵고 논리 구조 봐야 되고 그다음에 누군지도 외워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정신 없을 텐데, 안에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쓴 글이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여러분이 보는 책이나 이런 저자들이 여러분한테 출제하고 채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규칙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면서 자꾸 그렇게 글쓰게 학습을 좀 해야 되니까 정보도 중요하지만 2갈씩이 성공적으로 돼 있고 그에 대해서 부전이 잘 돼 있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찾아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습관이 좀 생길 거고 아차 싶을 때가 있을 거고, 나중에 일순환 뭐 이렇게 글 쓰다 보면 내가 지금 2갈씩 깨트린 것 같고 입증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료가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겠지. 내 글을 쓰는데. 그러면 책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한 우리가 무슨 책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얼마나 잘 암기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안 쓰면 끝이고, 써야 되는데 쓸 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쓸 거냐, 이론을 가지고 할 거냐, 개념을 갖고 할 거냐, 입증하는 자료가 있냐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하시면 좀 더 유연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책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되셨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참고해 보시라고 그 8개의 지표를 드렸으니까 이따가 수업 끝나고 그거 가지고 한번 그 오늘 드린 최고 답안을 좀 보시고 최고 답안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고, 그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지금 입문하시는 분들이라 최고 답안으로 제가 저 자료로 드린 게 지난 11월 달에 답안 특강 한 사람들 중에 제일 잘 쓴 사람들 답안을 뽑아서 드렸거든요. 약간 조심스러운 건 이 친구들도 이제 올해 1차 끝나고 나면 2차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기 글이니까 그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중간고사 본 것 중에 잘 쓴 글들도 있는데 그거보단 이걸 선택해서 드린 이유는 학교에서 쓰거나 한 것들도 좋은데 양이 좀 많고, 이 답안은 실제로 여러분들처럼 딱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페이지 수 안에다 넣어서 만든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주고 시간을 3시간쯤 준 다음에 10페이지 정도 써봐라 하면 대부분 다 잘 써. 근데 시간을 60분 주고 4페이지 안으로 요약해갖고 써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잘 쓰진 않아요. 필요한 정보하고 불필요한 걸 나눠야 돼. 그런 점에서는 현실적인 답안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안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A+에서 A+ 뭐 이렇게 점수를 드렸는데, A+ 저한테 받을 정도면, A+ 받을 정도고 실제로 시험에서 만약에 이만큼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가서 쓴다. 그러면 80점 초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점수에 대한 감이 없으셔서 잘 와닿지 않겠지만, 2차 평균이 한 58, 뭐 56, 좀 높으면 한 60 정도 되거든요. 한 80점 정도 받으면 한 20점 정도 남아요. 그러면 꽈락 안 맞으면 그 점수 갖고 다른 데다가 나눠주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다른 과목들이 적정하게 맞으면 아마 한 20점 정도 남으면 랭킹 뭐 한 3, 4위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잘 만든 건데, 그 답안을 제가 지금 볼 거는 아니고 예비순환 하면 예비순환 때 잠깐 이거 말고 다른 답안이라도 해서 잠깐 보고 어느 부분을 잘 썼는지 얘기할 거고요. 예전 강의들 중에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뭐 3순환 거의 모든 강의의 맨 첫 번째 시간에 요런 식으로 잘 쓴 답안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패스온패스에 가시면 맨 첫날 강의는 오픈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시험 1차 끝나고 다른 사람이 쓴 답안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잘 썼고 하는 걸 좀 듣고 싶으시면 국립외견 강의든 행시 강의든 맨 첫날 첫 시간에
그 자료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정도 코멘트해요. 그거를 몇 번 들으시면 기준도 좀 명확하게 생기실 거니까 1차 끝나고 그 작업은 좀 하도록 하시고, 그래야 보는 눈이 생기고 보는 눈이 생겨야 나중에 여러분이 글을 볼 때 요거는 내가 쓸 수 있고 못 쓰고 이런 판가름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작년 8월에 만들어서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2004년부터 칼럼을 써서, 그 전에 옛날에 쓴 칼럼이 한 70개 정도 되고요. 시사법률저널이라는 데 쓴 게 한 70개 되고, 법률저널에 이번 주께 지금 470회니까 470개 정도 칼럼을 써놨는데, 그러면 한 540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겹치는 게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다 다른 글이라서 써놨는데, 여기에 가시면 정치 사상, 그 다음에 비교 정치, 국제 정치, 사회과학 뭐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주제들을 좀 분류해 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플라톤이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찾기 기능이 있어서 플라톤 치시면 플라톤 관련된 칼럼이 나오고, 마키아벨리 궁금하면 마키아벨리 해서 꽤 유명한 사상가들은 한 번씩 다 다뤄놨고, 혹시 19대 총선이 궁금하다든가 대선이 궁금하면 그것도 제가 선거 결과 나올 때마다 의미 해석해서 데이터 집어넣어서 해놨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셔도 되고, 뭐 북한 문제가 궁금해서 뭐 한미동맹의 역사가 궁금하면 한미동맹 역사 이렇게 치시면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고, 오늘 얘기한 사회과학 방법은 학교에서 보통 한 달 정도 해서 가리키는 내용들인데, 그것도 사회과학 글쓰기라고 해서, 혹은 글쓰기, 답안쓰기 이렇게 여기 치시면 그 관련된 칼럼을 한 10개쯤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면 입증성 높은 글이 뭐고 지시성 높은 글이 뭐고 두 가식이 왜 중요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요 자료를 좀 잘 활용하시면 아마 이론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거나, 그리고 사회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글은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여러분의 좀 데이터를 좀 얻으실 수 있으니까 요 블로그를 좀 시험 공부하시는 동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오늘 드린 자료는 따로 더 보진 않겠는데, 이따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보시고,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 정도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올해 시작해서, 이게 지금 11월 달에 쓴 답안이니까 올해 11월, 12월 정도 돼서 요 정도 노력해서 요 정도 글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내년에 1차 끝나고 아마 2차 준비하는 3월, 4월, 5월 달 막 좀 바트게 준비해가지고 정리하면 실제 똑같이 이렇게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요 글에 한 90% 정도는 시험장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한 70점대 후반까지는, 아니면 70점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점수를 좀 받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과목을 견인해주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목표로 삼아 보시고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 한 얘기가 제일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의 본질은 읽는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거니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걸 읽는다. 필요한 걸 읽는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라고 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공부에 대한 부담도 좀 줄으실 거고 좀 안전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마련해서 하려고 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가셔서 이제 내일 1차 시험 있으니까 1차 시험 잘 보시고 1차 시험 끝나고 그 최고 답안 좀 보시면서 요런 정도로 글 쓰게 준비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외교원 학생들은 11일 날 월요일부터 이제 다시 예비순환 시작하니까 예비순환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5급 공채하는 분들은 행정학하고 아마 그 다음에
저 약간 순서가 좀 바뀌어서 할 텐데 경제학 끝나고 나서 정치학 진행할 테니까 그때 정치학할 때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기 지금 윈터스쿨 들은 학생들 많은데, 외교원 윈터스쿨 학생들 많은데, 제가 수업 끝날 때 인민민주주의 방법으로 끝내는데 북한처럼 막 박수를 치면서 끝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데 1시간 반 동안 거의 집중해서 듣느라고 애들 쓰셨으니까 애쓰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